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역사 광복 운동을 대한사랑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역사 광복 운동을 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 그 다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마닐라, 일본 오사카 도쿄, 미국 서부 워싱턴 LA,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번에는 홍콩에 왔는데요. 이번에는 홍콩 대학생들을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말보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사전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사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걸 지키려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오늘 역사 강연에서 우리가 해드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강복을 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역사는 아직 강복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칭 이야기할 때 역사 강복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역사를 알려드리고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진짜 역사를 알고 자랑스러워하고 중국하고 일본 세계 유수의 유학생들과 경쟁할 때 앞으로 뛰어난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역사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사랑 대학부 홍보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우성입니다. 오늘 이제 1부 강의는 잃어버린 시원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주제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빨리 지나갈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 이제 해외에 사는 한인으로서 왜 역사를 알아야 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 한인 사회를 발칵 뒤집어놨던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사회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교육을 받고 이제 미국 명문대로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에 이제 큰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최종 면접을 보러 가니까 면접관이 이렇게 묻더래요. 우리가 한국인을 뽑으려고 하는 것은 한국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인데 당신 한국인이니까 한국어 잘 하겠네요 하니까 못합니다. 한국어 못합니다. 그러면 한국 역사 문화를 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알 정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당신을 뽑을 이유가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떨어져서 굉장히 절망을 하고 이제 결국에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이제 사건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구촌 어디에서 정착을 하든지 반드시 진정한 한국인이 되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외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한사랑대학부에서 바로 지난주에 중국 상해와 남경의 역사 답사를 하고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일 전쟁 때 일본이 중국 난징에서 중국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던 사건이죠. 그때 이제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30만 명이 이제 교육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때 이제 일본 두 군인이 일본 안에 얼마나 목을 빨리 내나 이렇게 경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제로 사용했다는 칼이 전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잔인한 사진이 이제 그 아기를 공중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제 창으로 찔러서 이렇게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사례를 장난 삼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학살당한 30만 명 모든 사람의 호적과 그리고 얼굴 사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800만 명, 자그마치 8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이 채 안 되는 때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식민지유산이라고 합니다. 콜로니얼 레거시를 우리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식민의 잔재가 청산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친일이 청산이 되었고 청산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아직까지 친일이 청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 왜곡이 가장 이제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역사 왜곡하면 뭐 독도, 위안부 문제를 떠올리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점부터 왜곡되고 조작되고 말살되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식민사관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식민 지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제가 조작한 역사관인데요. 다 보셨나요? 공부하시느라고 보셨죠? 저는 처음부터까지 다 봤는데 실제로 이 초대 총독, 조선 총독부의 초대 총독인 테라우치 마사다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선인들은 유구한 역사적 자부심과 문화에 대한 긍지가 높아서 통치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대일본 제국의 식민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들의 가장 큰 자긍심이 역사를 각색해서 피해의식을 심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바로 뿌리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복종을 할 것이다. 특히 조상 당군을 먼저 부정을 하게 하라. 이런 이제 정책으로 조선사를 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민족사의 근원을 파괴해서 정체성을 말살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1910년부터 1911년도까지 일제는 우리 한민족의 독자적인 역사 문화책 20만 권을 압수를 해서 지금의 그 서울의 남산 식물원에서 소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단군, 조금 짧은데요. 단군 관련 기록을 중점적으로 불태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1925년도에 한민족 그 시원 역사를 말살하는 전담 기관을 설치합니다. 조선사 편수회라는 기관인데요. 1항의 특별 명령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역사학자들 총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조선사라는 역사 사료집 35권을 일본 학자들이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역사를 썼을까요? 그 조선사 구성을 한번 보시면 거의 이름과 마치 조선시대만 거의 70% 이제 초점을 맞춰서 기술을 하고 그 이전의 상고 역사, 그러니까 고대 역사는 8%만 이렇게 기술을 한 것입니다. 거의 이제 상고 역사는 말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드라마, 영화의 어떤 역사 이야기가 거의 다 조선시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이전은 물론 사실 잘 안 올라가죠. 그리고 뭐 우리가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 하면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이렇게 조선시대 인물들만 흔히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광복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됐냐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식민사학자, 그러니까 당시 조선사 편수에 가담을 했던 우리나라 친일 역사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이병도라는 사람과 신석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학계도 그대로 친일파들이 요직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이병도 서울대 국사학과 초대 교수로 임명이 되고 60년대에는 문교부 장관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석호라는 분은 고려대 교수 그리고 지금의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모든 대학들에서 후학들을 양성을 해서 2세대, 3세대 넘어오면서 굉장히 견고하게 시민사학의 틀을 만들어봤어요. 반대로 우리 민족의 정통 사학을 연구를 하시고 지키려고 하던 분들을 민족사학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채호 선생님, 정일보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 신채호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중에 흡사를 하시고 정일보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민족사학자들을 납북이 됐어요. 해방 후에. 그래서 이 민족사학계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못했습니다. 이어져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조선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시민사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우리 시민사학을 다 극복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들입니다. 국보 1호 숭례문, 보물 1호 동대문인데요. 이것을 조선 총독부에서 일제감정기에 우리 조선의 문화재를 지정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선고조, 그죠? 제1호 경성남대문, 제2호 경성동대문이라고 있습니다. 일제가 지정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원래 이제 서울의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을 이제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파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일본인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들은 임진왜란 때 우리 장군 매장
가토 기요바사가 입성을 한 운이다. 그래서 기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나라 문화재 제1호, 2호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해방 후에도 그대로 답습을 해서 보물 1호, 고 1호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제히 침략의 상징물이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식민사기 전혀 청산이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죠. 정리하자면 이 10만권 사설을 소각을 한 후 조선사 편수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쓴 조선사 35권이 광복후에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 주 사료로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군 조선하면은 그냥 신화일 뿐 실존한 역사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보시면 고조선이었고 삼국시대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서가지고 중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동북공정으로 만주 지역에 있는 고구려 발해 그리고 고조선 역사를 다 편입을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 강력까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외에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이었나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속국이었다. 근데 이렇게 발언을 해서 굉장히 파장이 컸었죠. 그래서 시민사학의 결과 단군 조선의 신화이고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시작한 역사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나라 역사의 현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히려 해외 서양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군 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고대사를 왜 스스로 부인을 하느냐?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왜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가 무엇인지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큰 틀만 이렇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제가 20만 권을 불태울 때 일부러 남겨둔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영신의 삼국유사, 김구식의 삼국사기 두 권인데요. 지금 정서로 인정받고 있는 책들이죠. 근데 왜 책을 남겨놓았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의아하시죠? 이 책들은 우리 정서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굉장히 소중한 사서이지만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어떤 소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제는 20만 권을 다 소각을 한 후 이 두 권만 이렇게 배포를 하고 심지어 그 삼국유사는 일부를 이렇게 변조를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국유사만 제대로 다시 해석하더라도 우리 역사의 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해서 단군 신화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테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환희 계신 환인의 아들 환웅을 땅에 내려보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했는데 땅에 와보니까 공과 호랑이가 있었다는 거죠. 공과 호랑이가 저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쑥과 마늘만 먹어라 라고 해서 곰은 이제 사람이 돼서 이제 환웅과 혼인을 해서 이제 탄생한 분이 당군 왕후이시죠. 이제 당군은 1908세를 혼자 사시고 신선이 되었다 라고 해서 전혀 실존할 수 없는 정말 신화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풀어볼게요. 먼저 이 곰과 호랑이는 실제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토테미즘이죠. 곰을 상징으로 이렇게 삼았고 호랑이를 상징으로 삼았던 우족과 호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은 역사 교과서와 개정이 돼서 우족과 호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군이 1908세를 살았다는 건데요. 말이 안 되죠. 이제 삼국유사에는 1908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동국통감이라든지 다른 사서에 보시면은 1048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만약에 단군이 신화 속 인물이라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뭐 1000살을 살았다, 뭐 2000살을 살았다 이렇게 할 텐데 1의 자리수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지 않냐라고 요청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삼국유사에 보시면 고조선이 아사달에서 백악산, 장단경으로 수도를 2번 옮겼다라고 돼 있고 환단곡이라는 여러분들이 가이드북 받으신 책을 보시면은 똑같이 이제 수도의 변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단곡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수도가 바뀜에 따라서 제1왕조, 2왕조, 3왕조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제1, 2왕조의 용인을 합치면 1908년이다. 이것은 삼국유사에서 말한 당군왕검의 수명과 일치하죠. 그리고 제1왕조만 보시면은 1048년. 이거는 동국통감에서 얘기하는 당군왕검의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들은 당군왕검의 수명이 아니라 왕조사의 영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망조는 왜 합치지 않냐? 사망조 때는 이제 국호가 대구여로 바뀌면서 사실상 당군조선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군조선은 이렇게 총 합치면은 2096년 동안 총 47군의 이제 당국에서 이제 통치를 한 나라이고요. 이 당군과 마찬가지로 당군 신화에 나오는 환웅도 이렇게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어떤 나라를 통치했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국기는 총 72대의 환웅 당군이 있었다라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조선사 판수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던 이만희시류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금서룡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한민족사의 뿌리를 말살하는 아주 결정적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삼류사,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에 일본 동경대에서 출판한 삼류사를 보시면 서규황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옛석자, 이슬유자에서 옛날에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기록인데요.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만희씨가 글자를 변조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똑같은 글씨체인데 한 글자만 뭔가 어설프게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원래 서규황국인데 서규황국이 아니라 서규한인, 옛적에 그냥 한인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라고 이제 변조를 하게 됩니다. 피를 한 건데요. 그래서 한국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한인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제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뉴스에서 반영된 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사실을 입증한 책이 나왔습니다. 일제가 삼국 유사에 나오는 고조선 관련 기술을 변조했다는 겁니다. 우상훈 기자입니다. 고려의 승려 이련이 쓴 역사책 삼국유사입니다. 현재 출간된 대부분은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환인의 서자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인자는 간자체 국자에 가필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일제시대 이만희씨라는 일본 사학자가 변조한 것입니다. 변조 이전의 삼국유사를 보고 정리한 동경제대 발간본에는 국자로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민족이 단군조선 전에 이미 환국이란 나라를 형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일제가 왜곡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을 책에 담은 저자는 사학자가 아닌 현지 교육과학기술부 과장입니다. 그때 일본 역사학교 가서 외국 사건 났을 때 그때 제가 신문반장을 맡았습니다. 한일관 역사뿐 아니라 고조선 역사가 왜곡됐다는 걸 알고 그때 대책반에서 이 관련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성 과장은 4년 동안 방대한 사료를 모아 단군조선이 허구적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조목조목 증명해 사학계에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학문적으로 한 건 굳어지고 나면은 이것이 회복되는데 100년,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만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봅니다. 비단 역사학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바른 역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성 과장은 강조합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여기서 이제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당군조선 이전에 당군조선의 뿌리가 그 이전에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과 이 환웅의 배달 시대를 거쳐서 고조선이 이제 건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한국 배달 조선의 7천년의 우리 고대 상고 역사가 그냥 환인, 환웅, 당군이라는 당군 신화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당군 신화를 같이 만든 이병도라는 이 시민사학자가 죽기 전에 하나 책을 냅니다. 거기서 이제 양심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민족은 황국, 배달, 조선을 세웠다.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인이 한국을 환인으로 조작을 했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합방 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전에는 분명히 한국유사에 한국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아까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언문에 보시면 우리 민족의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 당군 구역 구주 거쳐서 국가 주권을
문화권이 계속 계승이 되었다.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까지 우리 국내는 단 한 차례도 단절된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눈에 보이는 곳에 우리 역사의 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장 밑이 어둡다고 하죠. 지금 식민사관에 강조된 눈으로만 역사를 봤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사실을 보더라도 외면하고 부정해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어떤 한국 배다 조선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역사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중화가 된 책이 환단고기라는 책인데요. 혹시 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환단고기 없으신가요? 이 책은 사실 인터넷에 쳐보면은 위서다 또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쓴 판타지 소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환단고기라는 책을 쓰신 분은 독립운동가이십니다. 공초계연수라는 선생님이신데, 그러니까 20세기의 고대 역사가 쓰여져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쓴 것이 아니라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책들 그리고 지인과 스승님에게 받은 책들을 모아서 감수를 해서 고정 작업을 거쳐서 편찬을 하신 것이고요. 이분은 이제 항일 무장 독립운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결국에는 일제에 발각이 되고 살해를 당하시는데 사지가 잘려서 압록강이 흐려지게 됐어요. 그 과정을 다 이렇게 지켜본 제자 이유리 선생님께서 이 책을 잘 보관해 오고 계시다가 1980년도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발간을 하셨어요. 이 책들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책들을 이렇게 편찬한 분들은 그 당대의 가장 최고 지성이 인들이었거든요. 이 삼성기 상을 쓴 안암로라는 분은 신라의 10성 중 한 분이세요. 신라 시대의 동안 승려이시고 그리고 단군세기를 쓴 이양 선생님, 태백일사 이맥 선생님은 고성희 씨 집안인데 고성희 씨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관리 학자들 많이 배출하셨어요. 특히 이양 선생님은 이제 고려 시대에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급인 문화시중이라는 것을 맡으셨고 그리고 이맥 선생님은 조선 시대의 그 실록을 편찬한 찬수관이 있어요. 그래서 궁궐에 감춰진 그 금서들을 다 고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태백일사를 쓰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환단곡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통맥, 그러니까 다른 역사 계보를 이렇게 바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국통맥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나라의 중추신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환단곡이의 첫 구절, 삼성기 첫 구절에 보시면 오환 건국이 최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아까 우리가 삼국유사에서는 서교왕국이라고 해서 옛적에 황국이 있었다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한국의 존재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보면은 중앙아시아의 바이카르 공전의 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동서로 5만리의 방대한 영토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총 12군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민족의 만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최초의 국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너무 연대가 1만 년 전, 900년 전 너무 연대가 오래돼서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 완벽하게 증언이 못 되고 있지만 여러 문헌과 유물들을 통해서 한국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트루프에 보시면은 12한국의 명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김정희 박사가 쓴 책에서도 보면은 한국이 실제 역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군 조선 이전에 역사라는 게 존재를 할 수가 있었냐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제 신석 부국기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원시적이고 위대한 시대라고 우리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역사관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 스티브 테일러의 The Fall이라는 책을 보면은 기원전 4,000년 전에 그러니까 6,000년 전에 그때는 이제 인류가 서로 파업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전쟁이라든지 소유물을 훔친다든지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모두 다 무병장수로 누렸다고 해요. 유골이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질환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섯문화 전문가 피터 마샬이라는 분은 이 고대 사람들은 평화롭고 창조적인 문명의 황금 시대를 누렸다. 왜냐면은 버섯 유적지를 보면은 그게 전쟁 요새로 쓰인 흔적이 없고 또 부장품들을 보면은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고대 시대를 9,000년 전, 1만 년 전 고대 시대를 서양의 학자들은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어떤 도구의 발달 단계로 이렇게 역사를 신석기, 구석기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옛날 역사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한국의 중심지에서 아주 오래된 그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데 보시면 한 남매의 그 시신인데 그 상하 구슬 1만여 개로 이렇게 몸이 다 이렇게 뒤덮여 있어요. 구슬이 한 1만여 개가 있는데 이것을 다 가공을 하려면 지금 기술로도 6,000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즉 이때 어떤 고대한 그 고대 미개 원시 시대가 아니라 어떤 굉장히 고도로 조직화된, 분업화된 그런 사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근처에서 이르쿠츠크라는 지역에서 맘모스 뼈에 점으로 새긴 달력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일본 오키나와에 가면은 아주 거대한 피라미드가 해저에 잠겨 있어요. 그때는 뭐 지상에 있었겠지만 그 지각 변동으로 해저 밑으로 잠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1만 년 전에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은 굉장히 거대하죠. 그 다음에 그 지금 이 배달의 강령에서 홍산 문화가 출토가 되는데요. 이 홍산 문화에서 보시면 세계 최고의 옥결, 옥으로 된 장신구가 또 발견이 되고, 그리고 최초의 공 형상, 공황 형상의 토기가 발견이 돼요. 이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국가의 통치자, 황제를 상징을 하는데 우리 청와대에 보면 심볼이 그 공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국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유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국에서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그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기후 변동이 시작이 되면서 생존 환경이 척박되면서 동서로 나비 양날개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문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동쪽으로 넘어간 세력은 우리 한민족의 배달을 세우게 되고 서쪽으로 넘어간 세력은 슈메르 문명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 슈메르 문명은 그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하거든요. 최초의 최초의 학교, 그다음에 최초의 법정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 슈메르 문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덜 됐어요. 서양의 학자들이 풀지 못한 미스테리가 뭐냐? 이 슈메르 문명이 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체계적으로 발달된 문명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서 이동을 했다는 것인데, 근데 아까 그 보여드린 이 책에 보시면 그때 6,000년 전 기후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동서로 분화가 될 때 그때 이제 사막하고 탈출한 난민일 가능성이 높다. 슈메르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슈메르의 그 점토판 기록을 보면은 우리는 금방 천산을 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천산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 황국의 중심지와 동일하고요. 이 황국은 총 12분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서쪽에 우르국과 수미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르국과 수미리국이 서쪽으로 내려가서 슈메르 문명을 건설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슈메르의 도시 국가들 중에 우르국이라는 이름이 우르라는 도시 국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동방에서 이 한국, 중국,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언어가 한국어가 가장 유사했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동질하다고 하는 것은 그 문화의 뿌리가 같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국에 대해서 같이 봤고, 그 다음에 한국을 계승한 이제 배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삼국 유사에도 보시면은 환웅이 이제 동방의 태백산으로 내려와서 문명 개척장 무리를 같이 내고 내려와서 그 신의 도시, 신시의 도읍을 세우고 나라의 도를 배달이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때 그 신시 개척, 신의 도시를 열었다라고 해서 이게 개천절이 유래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천절 단군조선이 공복한 날이라고 알고 계셨잖아요. 이 10월 3일 개천절은 바로 배달이 공복된 날이고요. 이때 그 한국의 어떤 정통, 왕권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왕의 옥새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 하거든요. 그게 실제로 홍사 문명에서 그때 쓰인 옥인지는 아직 증이 안 됐지만 그 옥도자, 왕권의 상징물이 그 영토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서 아시죠? 배달 음식 어플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 배달이라는 이름이 배달 음식 할 때 배달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독일 함부르크 박물관인데 여기 한국관에 한국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보시면은 그 배달 오토바이가 있어요. 근데 이
네이버에 배달이라고 쳐보시면 여기 나오거든요.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대 국가 또는 우리 민족 그 자체를 가리키는 순우리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상고 역사는 한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배달국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 배달결의 배달족이라고 지칭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교가에 보면은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라 라는 가사로 우리 민족부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홍산문명 요서 지역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발견된 이 유물 유적들이 바로 배달을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 홍산 문화는 이제 뭐 황하 문명이라든지 슈메르 문명을 포함한 세계 4대 문명보다 1, 2천년 앞서 그리고 그 문화 발달 수준도 굉장히 높은 문화라고 해서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혁명이라고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요. 1970년도에서 80년도에 이제 집중적으로 발굴이 되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대형 축구장 규모의 유적지에서 무덤과 그리고 거대한 재단, 하늘 제사를 지내는 재단과 그리고 그 여신을 모셨던 그 묘가 발견이 돼요. 총묘단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초기 국가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유적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견되는 유물들을 보시면은 이거 여신상이고요. 여신상이고 이것은 이제 그 곰발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곰발이고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용과 그리고 그 곰의 얼굴을 이렇게 융합한 그런 이제 유물인데요. 보시면은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곰을 토템으로 했던 우리 웅족, 우리 그 웅족이 이제 환웅이 이제 역사를 개척하러 내려왔을 때 환웅을 보니까 뭔가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지혜롭고 이렇게 총명한 밝은 인간으로 거듭나게 해달라라고 해서 100일 수행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명상.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뭔가 웅족 여인이 명상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물들은 그 단군 조선의 단군의 어떤 탄생 설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비파형 옥검인데요. 단군 조선의 비파형 공검과 일치하는 그 형태가. 그래서 이 배달을 이어받아서 단군 조선이 건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옥기가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거든요. 이 옥기로 완전히 이렇게 다 구별을 한 그런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이 도구 발달사로 본다면은 우리가 청동기 이전에 옥기 시대를 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단군 조선인데요. 단군 조선의 표지 유물이라고 하면은 고인돌이죠. 고인돌은 무덤 그리고 어떤 천문대, 천문 관측대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재단 그리고 이제 용도가 활용이 되었고 그리고 비파형 청동검 두 가지가 고조선의 영토와 연대를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유물들입니다. 그런 게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넓은 대륙에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역사 그 식민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비파형 청동검이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 다 다른 문화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해석이고요.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조금씩 모양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원형, 그 틀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연맹이 같은 단군, 그 조선의 강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9,000년 역사를 훑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대한사랑 환단고기 뭐 역사 모임이나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통해서 더 이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 국통맥을 바로 잡아보면 한국, 배달, 조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까지 9,000년에서 1만 년의 역사가 쭉 단절됨 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잃는 것이거든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민족의 혼, 그러니까 공동체의 정신이 사라지게 되고 중국에는 개개인의 가치관마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이 지난 지금 역사를 이렇게 되찾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개개인의 우리 모두의 삶을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 함께 보냈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2부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제목이 깨어나라 대하는 DNA인데요. 일부 강의를 통해서 조금 깨어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역사 이제 세미나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면 어떤 한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질문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자,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냐면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을 왜 대한사령에서 하고 있느냐? 나라에서 주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예. 근데 왜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돈의 역사예요. 돈에 팔린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 상생방송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KBS, MBC, SBS 공영방송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왜 안 해주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공영방송에서 한다. 그러면 일본 대사관, 중국 대사관에서 정치적 압박이나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생방송에서 후원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2부 강의를 들을 건데요. 이선미 대한사람 교육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분들은 다 아시는 사이이신 거죠? 모르시나요? 거진 아는 사이인 거죠? 네. 여기서 혹시 홍콩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누구세요? 손가락을 찍어야 되나요? 아, 제가 사실 홍콩에 오기 일주일 전에는 상해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해에 있다가 또 한 5일 전에는 또 남경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홍콩에 있는데 오늘 저희가 특강을 준비한 취지는 뭐냐면 임시정부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100년 전에 살았던 그때의 심정을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상해 갔다가 5일 전에 남경 갔다가 여기 홍콩 왔다가 그분들이 뭐 만주, 뭐 연해주 이런 데를 다니셨던 기분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부 강의를 저도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잘 놓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제목은 대한로드 한류의 원형을 찾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류가 지금 절정에 달해 있어요. 그 첫 시작이 바로 드라마였고 K-뭐 뷰티 그리고 뭐 한식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해가지고 K-팝이 지금 완전 절정에 이르렀죠. 그러면 여러분 드라마와 음식 그리고 다른 문화를 뛰어넘어서 한류 팬들이 그 다음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다음 주자가 될까요? 자, 혹시 BTS 마마 무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준비하지 않았어요. 찾아보시면 근데 이 BTS 연말 시상식 무대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가 들어있어요. 왜냐면 자기네들 아이돌이라고 하는 곡을 어떻게 편집을 했냐면 국악 버전을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자춤 아시죠 우리? 사자도 나오고 그리고 탈춤도 나오고 뭐 우리 배우잖아요. 많이 어깨춤하고 판소리 같은 거 많이 배우잖아요. 음악 시간에 고등학교 때 그런 문화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해외에서 어떤 반응이 일으켰냐면 그들의 전통 음악을 맞춰서 춤추는 것은 그들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여줘서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더욱더 반하게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념 안 하는 한글날을 방탄소년단 팬들이 지금 막 기념을 하고 있어요. 외국 해외 팬들이 한글날을 기념해가지고 방탄소년단 가사를 한글로 손수 적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리고 자기들끼리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토픽 한국어 시험 응시자가 작년 기준으로 3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박 2일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작년에
카자흐스탄과 쿠바를 갔어요. 근데 쿠바에서 만난 한국 팬, 한류 팬에게 10,000원짜리를 보여줬더니 세종대왕이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길 가는 사람한테 한글이 언제 창제됐는지 말해보세요 하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 모르죠. 근데 이들은 지금 대중문화, K-팝에서 시작하는 대중문화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한글을 넘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류가 그냥 단짝하고 유행했다가 다시 밀려 사라지는 그냥 물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물줄기가 전 세계의 한류 그리고 한국의 역사 문화의 영향력이 점점 더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류의 종착역은 어디냐? 한국의 역사와 문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광복 이후 7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역사와 문화는 무엇이냐? 보시다시피 EBS에서 올해 우리 곁에 친일 잔재라고 하는 방송을 보낸 적이 있어요. 가장 최근 건데 여기 보이시죠? 1월 17일, 1월 10일 요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계와 미술계와 음악계 여러 다양한 분야들에서도 아직까지 친일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단군 조선에 대한 연구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효모정 교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단군 조선, 우리 교과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첫 시작이라고 가르치는 단군 조선은 실제한 역사가 아니다. 우리 역사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유적과 유물들은 역사에서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뭐가 발견됐냐면 춘천의 중도라는 섬에서 고조선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청동기 유적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냥 발길에 채이는 돌덩이로 취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터, 발견되었던 집터들이나 고인돌 이런 것들은 해체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복원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 카사넬리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 관한 대부분의 저술이 누구에 의한 것이냐? 일제시대 때 식민정부에 고용된 학자들의 연구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강요하기 위해서 한국의 전통적인 역사와 문화를 모두 파괴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뭘 해야 되냐? 식민지 유산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새 시대의 가치관을 우리 스스로 열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혹시 생수 광고할 때 뭘 제일 많이 광고하는지 아세요? 우리 물이 좋다라고 하면 뭘 광고해야 될까요, 여러분? 백두산? 뭘 광고해야 되냐면 한라산? 이 물은 수원지, 물이 시작된 곳에서 퍼왔습니다. 이걸 강조해야 돼요. 왜냐? 물은 흘러내릴수록 어떻게 돼요? 오염돼요. 근데 수원지는 가장 순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의 가치관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바로 원형 문화. 우리 민족이 본래 가지고 있던 원형 문화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원자는 근원 원자의 틀형자거든요. 그래서 원형 문화라는 것은 본래 인류가 누리고 살았던 보편적인 문화이다. 현대 문명이 태어난 바탕이 되고 모체가 되는 뿌리 문화이다. 그 원형 문화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풍류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분에 대한 그 힌트를 드리자면 저의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관광지 혹시 있어요? 동백섬. 해운대. 해운대를 누가 말씀하셨냐면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해운대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분의 저서인 난남기 서문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부교 현묘 지도말 풍류다. 우리나라에 오묘하고 신비한 도가 있는데 이걸 풍류라고 합니다. 풍류라는 단어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즐기고 마시고 잘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풍류의 민족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풍류의 도가 어떤 도냐?
실내 포함 3교, 유불선 3교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으로 모든 생명들을 교화시킨다,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의 종교라는 게 생기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잘 받들어야 되고, 선생님한테 인사 잘하고, 이런 가르침들을 이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가르침을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중문대라는 학교에서 전공은 다 다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과학, 음악, 도덕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워왔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배웠냐? 제천위교, 제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혹시 조카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도 조카가 있는데 남자애 한 명, 여자애 한 명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영국 혼혈이에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한 번씩 오는데 걔네들이 와서 온 날에 하필이면 친할아버지 제사가 겹쳐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걔네들 문화에서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니까 얼마나 산만하겠어요. 그래서 음식은 차려져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엄마가 저를 막 하니까는 그 위에 이제 햄버거 요리를 한다고 막 올려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나고 방에 들어가길래 삐져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이 제사를 왜 지내는 거냐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첫째가 이제 딸인데 그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가 나와서 나도 그 자네 그 따르는 거 그거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해보고 싶다길래 무릎을 꿇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고 우리 제기들이 다 못 끼잖아요. 못 끼거나 아니면 쇠로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되게 무거워서 힘들어하면서도 손을 벌벌 떨면서도 이게 잔을 다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남동생은 이제 더 3살인가 더 어려요. 그래서 걔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면 이름이 하늘이에요. 하늘아,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하늘이가 못 태어났겠지?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는 하늘이가 할아버지한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할아버지한테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가 제일 좋아하는 애착 인형 중에 뭐가 있냐면 사자 인형이 있어요. 사자 인형을 이렇게 제사상에 올려놓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도 배웁니다. 제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지만 그 옛날에 뭘 통해서 배웠냐? 제사를 통해서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면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신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생님한테 배우지만 그 옛날에는 누구한테 배웠냐? 신에게 배웠어요. 근데 신에게 어떻게 교육을 받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더 쉽게 말하자면 신교는 바로 신과 함께입니다. 홍콩에도 개봉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신과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옆집에서 튀어나올 거 같잖아요. 마을에서 어디선가는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부엌에도 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심지어는 장독대에도 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혹시 신과 함께라는 웹툰까지 다들 보신 분 있나요? 오, 많이 보셨네요. 다 보셨네요. 학업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다. 하물며 이런 책상 그리고 학교 모든 곳에 살아있는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만 누리고 사는 우리만의 무대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물 그리고 자연에까지 아끼고 공경하는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이런 신교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대중문화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원형 문화의 코드들이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보셨나요? 올킬을 하셨군요. 여기서 보면은 도깨비라고 하는 이 이외의 동물도 나오지만 사람이 아닌 것도 나오지만 이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두 인물이 누구냐면 색깔이 되게 상징적이에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보면 우리는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굳이 내가 내국자가 아니라도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원형 문화 사상을 담고 있는 작가라면 이런 의상조차도 저는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런 생명의 어떤 맥동하는 강력 있는 생명성을 상징하는 빨간색은 뭐냐면 삼신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어떤 정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이 파란색은 칠성을 상징을 합니다. 삼신은 드라마상에서 여주인공을 굉장히 도와주고 살리려고 하죠. 그리고 칠성은 이제 인과에 따라서 벌도 내리고 혹은 복을 내리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축약해서 말하자면 태어날 때는 삼신의 복을 받아서 태어나고 죽을 때는 칠성님에게 안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서 모르겠지만 엄마가 어릴 때 100일 되면 너네들 건강하라고 이제 건강을 기원하면서 삼신상을 다 차려서 제사를 지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칠성님에게 잘 보듬어 주십시오 하고 죽은 사람의 시신의 밑에 칠성판을 깔게 됩니다. 북두칠성이 이제 새겨져 있다고 해서 칠성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신과 함께하는 일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원형 문화가 인류가 누렸던 보편 문화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교 문화는 한민족만의 문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 천재를 지냈던, 신을 모셨던 이 흔적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뭐냐면 저게 중국에 있는 거예요.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게 이제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하는 홍산 문명, 인류의 4대 문명보다 앞섰다고 하는 이 홍산 문명에서 나온 원형 제단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단군 이 조선 시대 때 단군 성제가 이제 즉위식을 올렸던 천제단이고요. 그리고 한구단은 이제 고종 황제가 새 나라를 선포하겠다 하고 대한 제국을 선포하고 세운 제단입니다. 그리고 중동 그리고 남미 다양한 곳에 이 천재 문화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돌이랑 형만 쌓아놓고 이렇게 끝일까요? 여기서 뭘 할까요? 이 제천 의례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무슨 민족을 했죠? 앞에서는 배달의 민족이지만 2부에서는 어떤 민족이냐면 우리는 풍요의 민족입니다. 자, 이처럼 제천 의례를 진행할 때 춤과 노래, 음악은 항상 빠지지 않는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를 왜 풍요의 민족이라고 부르냐? 왜 신교의 민족이라고 부르느냐? 풍요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신을 상징을 합니다. 왜냐? 바람과 신은 보이지 않지만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 머리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살랑거리죠. 신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난다, 신바람 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을 맞이하는 예식이 뭐냐? 그게 바로 음악이에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하게 만드는 것,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풍류, 신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청소년들한테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BJ. BJ랑 그리고 그 이전에 뭐였냐면 아이돌이었어요. 아이돌이 왜 선망의 대상일까요? 돈 잘 벌고 인기 많고, 그렇죠?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돌이 굉장히 선망의 대상으로 있다고 하지만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춤추고 노래하고 판소리도 하고 이런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요? 딴따라. 그건 최신말 아니에요?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광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화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화랭이라는 말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바로 화랑이라는 말에서 비롯이 되거든요. 화랑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신라, 그렇죠. 교과서를 잘 배우셨네요. 그렇죠. 우리 줄도 타고 그리고 연극도 하고 가변극도 하고 이런 분들을 바로 화랭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이 화랑의 원출처를 타고 올라가면 화랑은 본래 뭘 하는 사람이었냐? 바로 화랑의 출처는 삼랑이라고 합니다. 삼랑에 대한
대한 기록이 신시본기에 나와 있는데요. 해석 가능하시죠, 여러분? 안 되시나요? 그래서 준비했죠. 삼랑은 뭐냐면 삼신을 수호하여 인명을 다스리는 자를 삼신왕이라고 한다. 본래 삼신을 시종하는 것이다. 삼랑은 배달의 신하이며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을 세습하였다. 그래서 삼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화랑하면은 보통 문무를 겸비한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로만 알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화랑은 향가를 지어서 부르고 시를 지어서 부르는 악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앞에서 봤던 천재문화를 직접 주관하는 재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랑이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냐? 화랑의 원출처가 본래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으로서 삼신께 제사를 지내는 관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소도에서 삼신을 모시는 제관, 그게 삼랑이야. 강화도에는 삼랑성이 있어요. 마린산 참성단 바로 그 주변에 삼랑성이 있어요. 삼랑. 바로 이 소도에서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 삼랑. 이 삼랑 문화의 계승이 화랑이다. 삼랑이 화랑이다. 화랑의 본래 이름은 이제 삼랑이고, 본래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당군주에서 여기 천지화, 하늘에서 지정해준 꽃을 꾸고 댕겼다. 그래서 천지화랑인데, 그래서 이 화랑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 신라 시대 때 인재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중요한 직책들을 다 어디서 뽑아 올렸냐면 이 화랑에서 뽑아 올렸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신교의 문화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 예술의 기원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누려왔던,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려왔던 본래의 문화는, 원형 문화는 바로 신교, 신과 함께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생활 보편 양식이었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의례가 뭐였냐면 바로 제천, 하늘에 제사 올리고 조상님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천 의식이었습니다. 그 제천 의식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음악과 가무였죠. 이 신교 문화와 제천 의식 그리고 음악을 짓고 시를 지어서 신에게 바쳤던 일을 했던 게 바로 누구냐? 신교의 수호자인 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이 대한사랑이거든요. 그 대한사랑의 뜻은 뭐냐면 앞서서 들으셨나요 혹시? 들으셨나요? 대한사랑은 대한의 역사를 사랑하는 이 랑자가 젊은이 랑자예요. 대한의 역사를 사랑하고 수호하는 젊은이들의 집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화랑하면은 우리가 낭가라고 하면 신라시대 화랑만 떠올려요. 하지만 이 화랑 그리고 낭도의 문화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였던 배달국을 건국할 때 배달국을 세우기 위한 역사 개척 집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세행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조의선인 무절이다 화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나라를 수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들이 바로 한민족의 낭가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낭가 문화가 9,000년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오는데 역사의 면면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역사의 맥을 이어준 게 바로 낭가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 역사는 진작에 끊겼을지도 몰라요. 왜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민족의 역사는 끊임없는 침략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전란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사랑이 중국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상해와 남경을 돌아보고 홍콩까지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과 중국은 너무 닮아있는 나라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닮아 있을까요? 여기서 오래 공부를 했으니까 한국과 이 홍콩의 닮은 점 혹시 느끼셨나요? 영어만 보셨죠? 한국과 중국은 아픈 피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강제로 개항이 되었죠. 그리고 홍콩도 마찬가지로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과 한국은 둘 다 학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강렬하냐? 이상 세계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한국과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19세기에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이상주의 운동이 어디에서 벌어졌냐? 바로 한국과 중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홍수전의 태평천국 운동과 최수훈의 동학입니다. 우리 동학이라고 하면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동학이라고 하면 동의 반대는 없죠. 서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서학에 반대되는 말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것이다 라고만 알고 있거나 혹은 그냥 농민들이 자기네 위치가 너무 낮으니까 농민들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혁명운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동학의 진정한 메시지는 뭐냐? 동학은 제국주의로 표현되는 과거의 모든 피해 역사들을 뒤집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모두가 잘 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 피해 역사는 이제 종결을 하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새 시대를 여는 방법은 무엇이냐? 원형 문화를 복원하는 데 있다. 사실 새 역사를 말하면서 그 역사를 열어가는 역사 정신 그리고 새 시대에 맞는 가치관이 뭐냐? 우리는 그걸 항상 미래에서만 찾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9,000년 역사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잠재워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화를 선도해 나갈 우리의 역사 문화의 리더십이 뭐냐? 바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제세이화 홍익 인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자 그리고 통치 이념, 교육 이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익 인간이라고 하는 네 글자만 알고 있거든요. 앞에 제세이화라는 단어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 8글자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제세이화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냐? 세상을 통치하는 이치를 깨닫게 해주어라. 이게 우리가 나라를 세웠던 이념이자 여러분들이 지금 중문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엄마 아빠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공부해서 남준이 공부 좀 해라 이런 걸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라를 세울 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남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줬다는 겁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 더 밝은 세상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의 문화를 전수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념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모든 나라의 국호에는 강명, 평화, 빛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상해와 남경을 다니면서 느꼈던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 이들은 남의 나라를 짓밟고 착취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어떤 배타적인 역사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가들이 몸을 바쳐서 우리의 역사를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단순하게 국수주의에 의해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윤봉길 의사의 사형이 선언된 이후에 사형입니다 하고 선언이 된 이후 최후의 진술로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 나는 동양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운 것이다. 안중근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평화,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피로써 몸을 바치신 겁니다. 그래서 대한의 역사를 찾는다는 것은 뭐냐? 단순하게 한 나라, 조선의 대한의 역사만을, 대한민국의 역사만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되찾는 것은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전 세계를 하나 되게 만드는 대한의 정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하나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거진 다 됐죠?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독립운동을 하셨던 오희용이라는 이 독립운동가 분의 광복절 때 이제 애국가를 부르신 영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분이 부른 애국가가 왜 특별하냐?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이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처지가 됐을까요? 70년이 지난 이후에 내 나라 땅에서 내 나라의 국가를 부른다는 것은 이분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특별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강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뭔가 세월의 어떤 무게가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이거 처음에 볼 때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대한민국에 정말로 수많은 자랑스러운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스러운 문화를 알리고 복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침략해오는 남의 나라에 묶여서 우리나라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독립운동가 분들이 남기신 유일한 대한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세상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고 이 역사의 개척자이자 수호자 역할을 했던 이 젊은이들, 난가의 문화를 가슴 깊이 새기셔서 진정한 대한의 유산으로 새 역사를 개척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